리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이변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청취가 불가? 뭐 알아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면이 있답니다.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얘기할 때 누구도 빼놓지 않고 이 얘기부터 하지 않아요? 해야 되지 않아요? 하셨어요. 간통죄 위헌.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변이 있나 무슨 얘기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다면 간통죄 얘기부터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솔직담백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19세 이하 청취 불가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그만큼 또 수위 높은 얘기들은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이분들 몰라요. 맞아요. 순수 청년들이라서 몰라요. 네, 간통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번 있었고 간통죄만큼 진짜 헌법재판소에 많이 올라간 것도 드물죠. 네, 드물죠. 네. 여러 번 올라가서 또 합헌 판결 받고 내려오고. 이번에 6번째인가? 다섯 번째 사건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며칠 전에 그 일반교통 방해 관련돼서 이제 제 민변 변호사들하고 뭐 이호준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일반교통 방해가 전원 합의로 합헌이 나왔잖아요. 전원 합치로 합헌이 나왔잖아요. 재작년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일반교통 방해에 대해서 위헌 뭐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다가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간통죄 뭐 합헌이 나올까 아니면 위헌이 나올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야 설마 이렇게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하겠는가. 예. 그런데 저는 위헌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정당을 해산시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맞아요. 다른 방면에서 맞아요. 뭔가 하나를 박 변호사님은 이제 미리 그런 예상을 하셨군요. 저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딱 보고서 참 이것들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엄한 간통죄 갖다가 때려잡았구나. 물론 저도 이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정당 해산을 시켜놓고 그 정당 해산 그 경정 결정해갖고 또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 안에 무슨 아로해합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른바 아로해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참여했다고 그러고 막 무슨 직함도 잘못 쓰고 그래가지고 그건 사실 경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엄청 두들겨 맞고 지금 손해배상까지 받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공경에 빠져 있는 재심까지 들어온 마당에 야 우리가 헌법소기관이고 기본권을 지킨다 이런 개벽다고 진짜 그게 아니어서 간통죄 갖고 정말 자기 존재감 뽐내는 우리 헌재 만세다 만세.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고유의 법원이 못하는 또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못하는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역할, 자기 선도적 역할을 정당 해산을 통해서 하시면서 이제 정치도 이제 사실 뭐 정치 재판을 하는 게 헌법 재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제 시대착오적인 간통죄에 대해서 입법부가 여러 개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하고 있을 때 헌법 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록은 제대로 보고 판결했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겠죠. 설마. 그래요, 뭐 하셨겠죠. 졸지는 않으셨겠죠. 예, 졸지는 않으셨을까? 글쎄요. 예, 뭐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 뭐 합헌, 위헌, 이렇게 각 논의들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공부하셨던 기억을 되살리셔가지고, 자 이광철 변호사님부터 테스트 1. 아니 어떻게 조율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고. 아니 그런데 강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은 학구파라서 저는 그냥 막연히 분노하고 막연히 슬퍼하고 이런 감정 동화형이고 이 두 분은 학구파, 논리형. 게다가 이광철 변호사님 또 고전까지 뒤져가지고 사자성어 나오실 거예요 아마. 해보세요. 일단 좀 어려운 위헌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합헌 쪽을 얘기했으니까. 아니 합헌이 더 어렵나? 그러니까 국가가 이 남녀간의 이불속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이제 법원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국가는 가정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때문에 뭐 정당화되고 막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서 가정폭력 예전에 방지법 뭐 그런 관련 법령 만들기 전에는 국가는 뭐 가정의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복간 좋아하는데 이불 속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사자성어 기대했는데 너무 원초적이라. 네,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정조 의무를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성적으로 자기가 누구와 성관계를 갖고 언제 갖고 또 어디서 갖고 어떻게 갖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그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그것들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만 그것이 배우자하고의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에 비추어서 정저 의무 또 신뢰 의무를 저버렸을 때는 그것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전부하면 족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징역으로 가두고 뭐 집행유예 이런 부분들도 없이 그동안 사실 그랬잖아요. 간통죄 같은 경우는 거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고 그렇죠. 있죠. 아예 법정형도 징역형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의 구속 수사를 했던 그런 예전에는 사안들이었는데 그것이 과도하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유력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4번째 간통죄 위헌 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이 5분 맞아요. 됐었죠. 재판관이 이제 근데 그게 위헌 정적수인 6분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때 합헌으로 됐던 그런 적도 있었죠. 이 정도면 됐나요? 예, 반면에 이제 이게 합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그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라든지 또는 뭐 혼인 관계에 대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 가정을 파탄내는 남성이 주로 이제 파탄을 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의 관념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인 약자인 여성의 경우에는 예전엔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혼하더라도. 근데 이제 간통죄가 있음으로써 이 간통 행위를 한 남성을 그 간통죄 고소가 이제 친고죄다 보니까 부인이 고소를 해야만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또 부인이 고소를 처리하면 사건이 스탑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간통죄로 고소를 해놓은 거를 취하해 줄게. 위자료를 더 줘. 이런 식으로 협상의 카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이 안 된다거나 위자료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 수단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전적인 관념,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라든지 혼인의 어떤 그런 것들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합헌 판결이 계속 나왔었던 거죠. 아니 사실 모든 것들을 법이 규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에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 많아요. 그럼 간통해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과 법률로 규율을 해서 형벌로 처벌하려 했던 것은 엄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웃긴 기사 하나를 봤어요.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에 콘돔 관련주가 사업 피임약 등 관련주가 상승을 했대요. 이 무슨 회개한 효과인지. 갑자기 헌재 판결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간통을 해야 되겠다 생각. 그러니까요. 참. 왜 그걸 그런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도 봤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이 피임약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이 얇은 이 분위기 뭐지? 예. 계속 말씀하세요. 어차피 우리 19세 이하는 자기 책임하에. 그래서 그 콘돔의 경쟁력의 핵심은 이 막이 얇아야 된대요. 네. 그래야 너무 좋아하신다. 저를 그렇게까지 쳐다보시면 무한하잖아요. 순수하셔서.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얇아야 되면서도 이게 진짜 그야말로 구멍이 안 생기면 이제 구멍이 있어서 세면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양립하기 어려운 이 정도 갖고도 우리가 이런 양립하기 어려운 진짜 어려워하시는데 두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 콘돔 산업이래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이 콘돔이 우리나라 콘돔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럽네요. 야, 사실 저도 격가지로 콘돔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세요? 예,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콘돔이라는 백작이 있었대요. 콘돔 백작? 네. 콘돔 백작. 우리 백작님. 굉장히 웃겼죠. 앞으로 백작님으로 불러야지. 백작님 한 상자 주세요. 이렇게.
모셔와야겠네. 네. 모셔와야겠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사람 이름인 것은 제가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검색 들어가. 필라테스도 사람 이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샌드위치도 사람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공부만 잘하신 줄 알았더니. 공부하다 피곤하면 가끔 상식책을. 예,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잠깐 좀 드리고. 격가지로. 네, 격가지로 드리고. 이게 이제 위헌으로 나와서 대부분 걱정하신 게 방금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폭증할 거다. 혼외 성관계가 폭증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 판결 나오기 얼마 전에 한번 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어요. 그 어디선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혼외 성관계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답변하는 사람들이 다 솔직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30% 이상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했다네요. 그래서 보니까 한 남자 10명 중에 6명이 간통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2명은 제대로 대답 안 했고 네. 8명. 아니 저 중에 4명은 속였고 6명은 바보같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4명은 속였고 6명. 그럼 원래 100% 돼야 되는 건가? 여성은 여성은 10명 중에 네 0.6명. 아유 그래요? 너무 굉장히 적네요. 아이고. 여성은 솔직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남자들은 다 미혼자와만 그러게요. 글쎄요. 그런 건가? 억울한데. 비혼과 미혼을 너무 차별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하여튼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 혼외 성관계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는요. 네. 최근에는 한 뭐 그 2008년도 그 개정 이후로는 한 3,000명 정도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10만 명 정도 처벌된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혼외 성관계는 더 일반화됐는데, 이 간통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받거나 했던 사람들 숫자는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헌재 재판관들도 이미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강제하고 규제하는 효력은 많이 약해졌다. 실효성이 떨어졌다. 성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좀 정정을 해드리면 제가 대한민국 남성분들을 좀 오해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혼외 성관계가 경험이 있다라고 밝힌 게 아니라 4명이 있다. 그리고 6분은 약간 거짓말을 했다. 4명이 거짓말이고 6분이 거짓말을 한 거네. 아니 그러면 뭐야 이거. 나도 그런 경험 있다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한 두세 분은 거짓말을 했다. 이럴 때는 침묵을 지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이 뭐 사회 진출 면에 있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가정주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상당하고 그런 결과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재산분할이나 이런 면에서 특히 남성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때 유리한 고지에 점하기 위해서는 간통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니까 호주제 위헌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명쾌하고 마음도 개운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제라고 하는 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여성들을 억압하는 기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누구도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낡은 질서에 대한 하나의 정당화 논리 네. 그것들에 집착하는 명분이 되었을 뿐이지. 네. 그런 호주제 하에서 뭐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라고 해서 그 호주제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없던 것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인습, 오래된 잘못된 그런 낡은 그런 습관이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 정말 헌재가 낡은 그런 유물들을 정리해내는 정말 바람직한 일을 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것이 위헌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실적인 기능들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여성 사회 진출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사회생활의 어떤 주된 역할들은 남성들이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제생활들도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가정들을 들여다봐도 여전히 남성들이 우위에 서가지고 여성들이 조금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고 간통도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이 하는 것 같고 방금 전에 네. 예, 혼외자 비율에서 봐도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성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든가 또 피운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자료들도 좀 제대로 받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간통죄 이 수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데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죠. 근데 예. 저는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사실상 이제 저놈을 쳐넣어버려야겠어 이런 개념에서 사실상 현재는 실효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쳐넣어지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불구속 수사거든요. 쳐넣어지진 않고 빨간 줄을 만든다 이런 약간의 보복적 감정을 해소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는 위자료에서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간통죄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한 방에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관계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입증되지 못한 혼의 어떤 불륜 행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치부해버리게 되는, 사실 부부관계 정조 의무라는 게 뭐 성관계 유무에 달린 것들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행위들로 이제 정말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데 대한 경중을 좀 낮게 보고 위자료 액수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네. 간통의 입증이 확 된 경우와 되지 않고 정말 아내의 가슴을 후려파고 이제 남편의 가슴을 후려판 경우는 굉장히 간통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형사 정도의 입증 책임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달라져 버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고 배신이라든지 이런 부부간의 의무 혜택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간통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많은 비중의 위자료를 할당한다든지 등으로 오히려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두 부부 모두가 되게 불행한 절차를 가져와요. 이 간통죄로 인해서. 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서 형사 고소까지 했었어. 라는 역사 자체가 가지는 그 가족이 붕괴될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있고 실제 간통죄의 증거를 잡기 위한 이 소위 말하는 흥신소죠. 흥신소에서 하는 행위들은 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 현장을 덮쳐서 이제 그 뭐 정말 19금인 사진을 막 드러내고 그걸 또다시 재차 목격해야 되는 그 배우자의 입장은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핥히는 되게 슬픈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가지고 결국은 법정에 쓰지만 그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오는가. 내가 잃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제 돈 몇 푼으로 정말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전 차라리 보다 법이 아닌 세련된 방식으로 해소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차원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너무 잔인하게 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잘못한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단체연합 뭐 이런 여성단체들에서는 공동 성명을 냈대요. 그래서 네. 일단 위헌 결정한 건 존중하고 환영한다. 네네. 근데 혼인생활 파탄에 대해서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 차원에서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지 보장, 네. 보호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철저히 마련돼야 된다. 네, 실효성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어서 사실 지금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어떤 좀 강제적인 뭔가를 마련해서 어느 한쪽에 그런 좀 형평을 실제로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어쨌건 그나저나 어쨌든 간통죄가 위헌으로 돼가지고 그 연수원에서 혹은 사시 2차에서 시험 문제 하나 줄어들었겠어요. 연수원 얘기하시니까 그 사법 연수원생 중에 연수원생들끼리 간통을 그렇죠. 했다가 또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이제 간통죄 유죄가 나왔는데 상대방 여자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 남자인지를 몰랐을 것이다라고 해서 여자분은 무죄가 나오고 남자분은 유죄가 나왔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겠죠. 예. 그 어떻게 되나요? 그 무죄 판결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게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사받거나 재판받은 분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명이라는 분들이 다 이제 위헌 나왔으니 나 다시 무죄로 해줘. 그리고 내가 징역 살았으면 그 징역 살은 거 배상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 청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직전에 합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면 그 직전 합헌 판결 다음 날부터
수사받거나 재판된 사건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규정이 바뀌던 당시에 간통죄 위헌을 위한 교두보라는 얘기를 그런 해석을 그렇죠.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간통죄가 곧 위헌으로 나올 것이다. 간통죄 위헌을 위한 깨알 수순을 같은 분들이군요. 예, 그런까지 꼼꼼하세요. 그래서 그게 법 개정이 2008년 10월 30일이 그 법 개정돼서 결국은 그 직전 합헌 판결이 2008년 10월 30일이래요. 네네. 그래서 요 다음 날 2008년 10월 31일부터 이제 문제되신 분들은 재심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하신 분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보상 얘기는 하는데 형사보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금되어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요새는 뭐 불구속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는 갑자기 국가보안법이 생각나네요. 네. 국가보안법은 언제나 위헌 결정을 받을까요? 물론 입법부가 입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네네. 참 헌재가 국가보안법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가만 보면 헌재는 늘 손쉬운 길만 가는 것 같아요. 위헌 결정도 보면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압력이 있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것들보다는 이미 명분이 축적되고 누구라도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안들에서만 위헌을 내리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예전에 법무사법 시행규칙 그 변정수 재판관 주심이 돼가지고 네. 그 위헌 결정 그 했던 거 그게 좀 뭔가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압력과 압박을 뚫고 뭔가 그 기본권 신장에 좀 획기적인 결정을 내린 그런 사례 드문 사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때 네. 변정수 재판관이 이제 주심을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아마 법무사법을 만들면서 이제 법무사를 뽑는 시험을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공고를 해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네. 법원행정처장이 시험 공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법만 믿고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많은 수험생들이 왜 시험 공고를 안 하냐. 시험 볼 기회조차 안 주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그 법무사법 시험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는 부분과 그 근거 법령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그 위헌 법률 그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가지고 변정수 재판관이 보기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시험 실시를 공고해가지고 네. 그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을 쓰려고 했더니 그 재판관들 중에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재판장이 된 사람 재판관이 된 분들이 예. 막 그때서부터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갖고 또 대법원에서 로비가 시작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바꿀 때 바꿔가지고 이제부터 공고할 테니까 대법원에 위신과 체면이 있지. 대법원이 위헌을 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면 대법원은 뭐가 되냐 그래가지고 안에서 난리가 나고 그게 결국은 기다리자.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대법원이 스스로 위헌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고 각하시키자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변정수 재판관이 무슨 말이냐. 국가기관이라면 당연히 헌법상 국민들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를 갖는데 그것들을 어겼다면 대법원 아니라 어디라도 다 위헌 판결을 받고 그것들을 시정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그 재판관들을 설득해가지고 위헌을 그 선고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변정수 재판관이 한겨레 기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헌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한겨레 기사가 나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돌아서서 그래서 위헌이 선고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실이 이제 국회 당시에 여당한테 이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여당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재판관이 평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했다. 네.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 발의가 되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저기는 안 됐지만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의 위신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국가기관의 압력이라든지 다른 여론으로부터 압력에 맞서가지고 기본권 신장을 하고 그랬던 사안이 제가 그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 신영철 대법관이 이강국 헌재소장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죠. 물론 자기는 차 마시러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그 야간 집회, 야간 집회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였는데 네.
그때 신영철 대법관이 이강국 소장을 한번 찾아간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가셨을까요? 차 마시러 갔대요. 차 마시러. 네. 그렇겠죠. 중간에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초동에서 술 마시러 가셨는데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에 6명은 거짓말을 해대는 삐쳐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가외 얘기긴 한데 사실 변호사 업계 간통죄로 다시 네. 돌아가면은 변호사 업계 중에 일부는 소위 이제 간통죄의 현장을 잡으러 가는 그 흥신소에 조금 기대어 공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잡으면 변호사 사무실로 토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보시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그분들 직업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아예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시니까. 민사적으로. 예. 다만 그건 안 되죠. 예전에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간통죄 고소장을 들고 파출소에 찾아가서 이제 저기에 있다라고 소명하면 그 소위 말하는 대실업소 이런 데서 숙박업소에서 문을 따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증거 채취는 불가능해진 거죠.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렇겠죠. 뭐 어떤 종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를 출연시켜서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 하나 없어졌으니까 장사가 좀 안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저희야 뭐 분쟁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하하하 하던데 그분들이 블루오션을 모르세요. 꼭 그런 식의 직접적인 이제 형사처벌 고소를 하고 이것만 또 우리가 하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건을 찾아서 가요. 사람 뒤도 쫓고. 예. 사실 저는 그러니까 남녀가 행복하게 만나서 행복한 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헤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아직 헤어지는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덜 받아서 저도 찌질하고 좀 그랬거든요. 저도 과거를 헤어지는 거 떠올려보면. 약한데 예.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님은 선배 변호사는 10년 되면 자동 결혼 해지 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모 변호사님. 네. 그래요? 그 가운데 글자도 한 번만 얘기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 두 분 아시는 분이면 나도 아는 분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은 근데 권인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는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 신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계약인데 계약이 사실 너무나 장기적이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들을 제대로 담아낼 만한 장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계약에 종속돼갖고 사람들이 자기 행복도 다 담보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 이모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님이세요? 아니 아닙니다. 되게 담아가지고 신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 번 같아서. 들었어요 그분한테. 예.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자기 얘기처럼 말씀하시면서 자꾸 남의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예. 이건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이강철 변호사님 친구예요. 제 친구 걸로.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그래요. 계속 그래 친구 얘기예요. 근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여러 번 하셔서 10년 단위로 계약의 갱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래서 양쪽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이제 이 계약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뭐 간이한 절차로 해서 서로 정리할 수 그래요? 있도록 하자. 그걸 굳이 갱신 10년을 줄 필요 뭐 있어요? 그럼 10년은 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대로 두는 채로 서로가 성숙해서 정말 뭐 소중한 아이나 우리가 다 좋은 가정의 기틀을 그걸 포기하면서라도 또 찾아야 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서로가 뭐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지. 또 10년이라는 거 역시 또 강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일면으로는 해방의 절차이기도 한 반면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튼 근데 결혼이나 가정제도를 두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통도 하나의 어떤 제도 변화인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새 부모법이 통과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뭐 정자나 난자를 기증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나은정 기른정. 그 부모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셋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고 뭐 동성 간의 결혼 제도를 인정하는 그렇죠. 나라는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예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그런 가구도 인정해서 복지 혜택이나 맞아요. 이런 것도 예. 주는 동거는 그런 뭐 제도도 많아요. 사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동거를 좀 합법화하고 동거 커플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죠. 네. 특히나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성능 뛰어난 콘돔 때문인가요?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유시민 씨가 나의 한국 현대사 그 책을 보니까
그 유시민 씨가 1959년생인데 그 해에는 신생아가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해에 신생아가 40만에서 50만 정도밖에 안 태어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대로 세대가 진행이 되면 정말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고령의 인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렇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강팍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를 기본으로 두더라도 동거 커플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그 안에서 육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사회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이런 인구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또 변화된 사회 현상들을 또 반영해가지고 또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 결혼이란 제도에만 묶어놓고 지금까지 보면 이 결혼이란 제도의 안에서 남성이 벌어다 주는 수입만으로 자꾸 살게 만드는 이런 게 오히려 좀 웃기는 것 그걸 같고요. 기본 시스템으로 하고 존재했던 있잖아요. 게 이제 간통죄라는 간통이고 게 현재 또 예. 가부장적 결혼 제도가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녀 양육이나 이런 것도 사회가 좀 많이 부담을 좀 해주면서 여성들도 좀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중에 이제 그 특히 여성들이 어떤 경력이 단절될 경우에 다시 취직이 어렵다거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거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해소를 해주면서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또는 뭐 육아라든지 양육 이런 것들도 가통죄 이번 사건을 놓고 좀 다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그 책 얘기인데요. 이거 책을 통해서 봤던 그 모계 사회. 우리 오늘 법 얘기 좀 들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죠? 모계 사회에 대해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아버지가 없는 나라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근데 무선족이라고 중국에 있는 종족인데요. 그 엄마를 기점으로 하는 가게에서 아이들은 살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감정을 평생 강요당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을. 사랑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본거지의 모습이 달라지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건 그 두 가지를 다 잡은 거죠. 어머니라는 그 낳는다는 행위 자체가 드러나는 그 계통으로 계통의 삶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다 사는 거죠. 그 삼촌들이 뭐 물건 같은 거 뚝딱뚝 만들어주고 이러고 외할머니를 기점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는 이제 다른 데 살아요.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요. 엄마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서로 그 모노가미적인 관계를 갖긴 해요.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 사람만 만나요. 이제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하면 아버지고 가끔 들르고 그리고 내 방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싫어지고 딴 사람이 좋아져요. 어쨌든 이 사람이 싫어지면 이 사람의 짐을 밖에다 걸어놓으면은 그걸 챙겨서 그냥 헤어진대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대. 한 명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타방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래서 헤어진 연습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엄마의 그런 자유로운 연애, 아빠의 자유로운 연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생존은 그 본거지는 위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 모선족도 현대 사회에 맞는 생활을 하라라고 해서 일부 일처를 강요를 했대요. 그 이후에 무선족들이 훨씬 더 이제 아노미 상태가 된 거죠. 본인들이 나름 지켜가던 자신들만의 룰에서 이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과 가족관을 반영하고 난 데에는 조금 더 많이 허물어졌다고. 그러니까 사회 어떤 공동체 안정감이 더 허물어진 격이 있다고.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오늘 되게 고품질. 뭐 겨우 삭스러운 법 뭐. 얘기만 하다가. 19금 얘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근데 할 얘기가 없네요. 진짜 오늘 해보니까. 너무 순수해서 아까 콘돔 얘기 한번 하시는데도 얼굴이 빨개서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더 듣겠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그 이번에 간통죄 위헌 결정이 그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무슨 사회 질서니 윤리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령 그런 자기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조 의무를 뭐 저버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그로 인해 생긴 것들은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 민사적인 손해 전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이전에 인간은 스스로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국가니 민족이니 뭐 윤리니 사회 질서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인간의 존엄성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좀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간직할 수 있다면 저는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국가보안법도 없어지는 것이 맞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거법 관련해서도 여러 번 또 위헌 제청했다가 계속 합헌이 돼서 여전히 악법적 작용을 하는 것들 많잖아요. 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또 위헌 제청을 한번 해보죠, 열심히. 그러게요. 예. 국가보안법도 위헌 제청 한번 해봐야겠네요. 뭐 계속하면은 헌재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때쯤 되면은 그러면 계속 정당 게다 걸리면 이제 그럼 새누리당 한번 해산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법법위원회 주고 이런 건가? 최상인데. 근데 오늘 우리 간통죄 얘기로 그냥 1시간을 다 써버리네. 저희 할 얘기 많은데. 예, 우리 저희 할 얘기 많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등에서 또 땀이 나죠? 예, 저희 그 1부 시간 아직 조금 남았잖아요. 다른 이야기 앞서서 간단히 우리 또 잘 사는 MB를 건드리신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네. 얘기 잠시 여쭤볼까요? 우리 잘 살고 계신 MB를 또 건드리셨어요. MB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 샀는데. 근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실 것 같아요. 예. 좀 식이요법으로 콩밥도 좀 드시고. 필요하죠. 예, 규칙적으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점호도 받으시고. 네. 잠자기 전에 또 이렇게 점호도 받으시는 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그 지난번에 2월 9일날 이제 원세훈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25일이 또 우리 근혜각하 취임 또 2주년이 네. 되는 해였고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이했는데 계속해서 또 죽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좀 항의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이제 또 의사 중지를 모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출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더 늦기 전에 묻는 것이 좋겠다 네. 해서 고발장을 쓰라 하명을 받고 또 네. 밤샘을 통해서 또 고발장 쓰고 그래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의 그 공동정범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많은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검찰이 수사를 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할 것 같냐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질문을 바꿔야 된다. 검찰이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해갖고 총장 날라가고 지금 조직 전체가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데 검찰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검찰이 이 수사에 좀 뭐 의지를 갖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수사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전적인 관점으로 좀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그런 점에서는 좀 특검이 도입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MB가 그러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냐? 없죠. 흔적을 안 남겼으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수사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또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사실 지금 원세훈의 공직선거 위반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 여러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가지고 원세훈의 개입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증거가 없는 와중에서도 직접 증거가 없는 와중에서 직접 이렇게 증거는 있죠. 엄연하게 증거에 의한 재판에서 유죄가 됐는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부적절한 전문 법조인께 네. 또 전문 법조인.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했던 이해찬 전 의원, 전 의원이 아니죠. 이해찬 의원께서 아주 세게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세훈이랑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 사람의 그릇으로 혼자 그런 일을 할 위인이 못 된다. 도모할 위인이 못 된다. 근데 실제로요. 그 동아일보에서 제가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도 그때 그 얘기 이제 했었잖아요. 페이스북에 이제 링크도 하고 그때 우리 밥도 혼자 먹는. 밥도 혼자 먹고 거의 외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세훈이 오로지 처음에 MB만 바라보는. 원세훈이 처음에 MB가 처음에 원세훈을 MB만 밥 먹어줘요. MB 바락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이제 저기했던 그 박영준이나 이런 사람들 측근들한테 원세훈한테 뭐 자리 하나 주자 그랬더니 그 사람 밥도 혼자 먹고 성격 개팍해요 안 돼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제 국정원장을 맡기려고 했는데
국정원을 맡기기에는 측근들의 반대도 너무 심하고 해서 사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시켜서 일종의 경력 관리를 시킨 다음에 했는데 이제 MB 정권 1년차 때 촛불 집회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2008년도 집권 2년차 들어서던 2008년도 1월달에 뉴라이트를 청와대에 초청해갖고 MB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보니까 진짜 우리 편밖에 없더라. 근데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촛불 집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월 8일인가 1월달에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춘식 전 서울시 서울시 부시장도 그 동아일보에 나옵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렇지 MB가 얼마나 원세훈을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한대요. 그리고 원세훈도 그런 밥도 혼자 먹을 정도의 외톨이 이런 사람이 그 MB한테 그런 정말 거의 MB 바라기 수준으로 그러면은 과연 이런 그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국정원장이 그동안 안기부장이라든지 중앙정보부장이 이런 정치 개입으로 다 감옥에 갔던 그런 역사들을 모르지 않을 원세훈이 과연 이런 일을 혼자만의 기획과 판단으로 도모했을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다 MB에게 다 보고가 됐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2012년 9월에 MB하고 박근혜가 독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정봉주 전 의원 1인 시위라고 했잖아요. 하셨죠. 우리 MB 각하가 지금 사무실에서 자서전 쓰고 계실 그 강남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밝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갖고 MB가 박근혜와 딜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MB는 퇴임 이후를 보장받고 그래서 지금 MB 진영과 박근혜 진영 간의 그런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그런 긴장감들도 나름대로 그때의 독대들이 좀 억제 기능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B 입장에서는 당신 대통령은 내가 만들어 주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12월 16일 날 그 발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댓글은 없었다. 그렇죠. 뭐 선거에 개입할 네. 댓글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걸 갖고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때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더라고 그러면 되게 그때 설문조사상 뭐 9%인가요? 네, 뭐 맞아요. 그런 정도는 지지 후보를 바꿀 의사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걸 환산해봤더니 한 150만 표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보면은 원세훈의 어떤 국정원 대선 개입 지금 유죄로 판명된 이것도 있었지만 사실 대화록 가지고도 장난 되게 많이 쳤었잖아요. 2012년 그 대선 당시에 그 대화록 뭐 대화록 뭐 있다 없다 내용이 뭐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많이 써먹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사실은 국정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에 또 논두렁 얘기도 논두렁 얘기도 네네네네. 원세훈 체제하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원세훈은 그 지시 강조 말씀 보면 공개된 거 봐도 계속 MB의 치적을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MB 바라기. MB 바라기죠. 예. 그 제가 그 사실 월요일 날 네네. 그 김하영 감금 사건 첫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것저것 자료를 좀 떠들어 보니까 이번에 원세훈 그 항소심 유죄 판결문에도 이 부분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자료를 넘기고 계십니다. 그 소리입니다. 네, 네. 그 2007년도에 네. 그 국정원에서 그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이런 5권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해가지고 국정원이 이제 그때 발간한 건데 여기 보면 참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헌법 체제를 내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이 국가 안보의 위해 요소 또는 국가의 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다. 그리고 국가 안보의 위해 요소 또는 국가의 적으로 규정된 대상 또는 잠재적 대상에게는 사찰, 감시, 통제가 따른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든 권력 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과거에 평가를 했었죠. 네, 과거에 평가하고 스스로 반성했던 네.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이전과 중간에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반성과 성찰을 해가지고 정말 순수 정보기관을 거듭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국정원을 가져다가 MB는
자기 치적 홍보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사찰하고 미행해서 그들에게 겁박을 주고 사실 박근혜도 사찰 대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박근혜 사찰 대상이었어요. 그리고는 끝내는 주권자들의 가장 최고의 주권 행사인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네. 선거 선거 결과를 결국 뒤집어 버렸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MB의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고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맞냐?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걸 보고 그냥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뭐 이 관리 감독 책임하에 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심신연단국 대통령 개편 직속 자체가 기관이죠. 승인을 네. 얻고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밝혀내야 될 문제고 응당 일응의 책임은 있어 보이고 네. 본인이 무죄임을 주장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입증을 해 보이지 않으면 한나라 수장으로서 사실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닌 거죠. 저는요 이런 네. 생각도 해요. 지금 사실은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게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어서 고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게 그 공범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재판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얼마 때문에 다행이에요. 네. 공소시효가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이. 네. 차라리 원세훈 불구속 놔두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확정 안 되게 한 다음에 다음에 정권 바꿔서 MB를 좀 기소하는. 왜냐하면 이대로 해갖고 원세훈 확정돼 버리고 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문제가 돼버리죠. 진행이 되니까 어떤가요, 제 말?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정치적 고려도 지금 이재용 변호사님, 저 고민을.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방송이네. 이런 느낌이 눈치를 들더라고요. 이인규 중수부장 발언이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MB 때는 사실은 정치를 했다거나 소통을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요. 조작하고 개입하고 통제했던 정부였던 것 같아요. 성격이. 아니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전화를 했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불구속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원세훈이 전화했죠. 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보도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소통도 안 하고 심지어 정치도 안 하고 그냥 국정원 통해 가지고 국가기관들에게 그냥 다 지시 내리고 심지어 국민들 생각까지도 조작하려고 했었고 그런 정부였던 게 MB 정부였던 것 같고 이건 당연히 드러내고 처벌받게 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왜 새삼스럽게 고발하느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고발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게다가 같아요. 그때 그 일을 자기의 본분으로 알고 했던 국정원 조직이 그 조직의 역할 그대로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건재하죠. 예. 네. 그럼 자기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뜯어고치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범죄 행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저질러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아무튼 저 월요일 날 김하영을 감금했다고 기소된 그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 참 두 분 참 비교가 참 돼요.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 옆에 서류 가방 딱 얹어놓고 서류를 찾아가면서 하시고 우리 스마트한 박주민 변호사님은 이게 멀티탭 앞에 갖다 놓으시고 막 손가락으로 딱 하시는데 네. 이건 이제 예.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정리한 근데 또 40대 두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 거리를 두시고 이렇게 안경 너머로 보시는데 아 정말 스마트한 저는 스마트폰 하나로 기사 검색부터 시작해서 문서 확인까지 다 하고 있네요. 예, 결국 이런 자기 자랑이잖아. 내가 좋아할 게 아니었어. 이런 변이 있나 현장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내 자랑으로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말씀 나누죠.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변이 있나? 아, 그냥 간통으로 그냥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지는 않고요. 예. 저희 1부에서 간통하고 MB 고발에 대해서 얘기했고 2부의 시작은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예, 열어주시죠. 어제 사실은 뭐 간통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판결들,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러 판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법에서 엇갈린 판결이 좀 나왔는데요. 네. 하나는 현대 자동차에 있는 사실상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가 불법 파견이다라는 어떤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
전에 이제 울산 공장에 있는 파견이 사실은 불법 파견이다라는 판결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울산 공장을 넘어서서 아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역시 파견 사내 하청, 사내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파견된 분들이 사내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 형식인데 사내에 노동자 근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일하는 형식으로 일하는 건데 이것도 다 불법 파견이다라고 인정이 됐고 특히 주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엔진 같은 주요 부품 생산 라인에 근무하셨던 파견 사내 하청 근로자분들도 다 불법 파견이었다라고 인정이 되고 또 같이 그 현대자동차 정직원들하고 이렇게 사내하청 즉 파견받아 사내하청 형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섞여서 일하는 그런 곳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분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런 공간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사실상 불법 파견이다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사실상 불법 파견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렇게 불법성이 인정되고 나면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거네요.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고 네. 현대자동차에만 이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완성차 제조업체에는 이 판결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요, 자동차 산업이 네네. 굉장히 많은 노동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또 뭐 그런 한편에 또 같은 또 파견 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그러니까 확정된 같은 날 이런 또 엇갈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KTX가 처음 운항이 시작됐을 때 기차인데 여승무원이 있어요. 항공사처럼 네, 항공사처럼 예. 스튜어디스처럼 하고 그래서 또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선망받는 그런 직종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그렇게 사실 홍보를 하고 부각을 부각을 시켰죠. 왜냐면 서비스의 대표적 상징으로 그때는 활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또 KTX도 홍보를 해야 됐었으니까 또 홍보 가격도 수단으로. 비싼데 빠르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의 항공사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제공할 상징으로 것이다라고 했죠. 광고도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저도 막 그때 그런 광고를 보고 막 와 뭐 대단하다 이런 KTX 느낌을 한번 받았는데 타봐야겠다.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런. 근데 이제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분들이 정식으로 그 철도청에서 채용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채용을 했고 호이케라고. 예. 네. 거기서 이분들 파견한 네.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이분들이 철도청에서 제대로 그 취업을 시켜 달라. 이건 약속됐던 내용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한 1년에서 2년만 있으면 철도청이 정식으로 고용할 것이다.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 홍익회라는 데 취직을 하셨던 건데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네.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운 분들인데 다 삭발하고 네. 삭발해도 서울역에서 고우셨어. 서울역에서 막 그 농성도 하고 네, 하셨던 기억이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9년째 진행이 되다가 대법원에서 그런 구두 약속, 그러니까 철도청에 정식으로 채용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일부 이기셨던 분들도 있어요. 고등법원에서는 네. 채용해야 된다 철도청이 그거 다 파기하고 전체 다 철도청은 고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이 어제 나왔어요. 주심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고용한 대법관이 주심이에요. 네. 그러면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한 분하고 주심이 똑같으네요. 같은 그러니까요. 주심인데 다른 네. 판결. 뭐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를 예. 가지고 판단하셨을 네, 거라고 아마 이제 보여지긴 그런 것 하는데. 같아요. 네. 현대차는 2년 이상 이제 네. 파견 근무가 지속된 게 뭐 누가 봐도 네.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고 네. 이제 KTX 여승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구두 약속이 있었느냐 하는 실제로 부분이 약속이 있었느냐. 예, 쟁점이 되었을 것 같고 해서 아마 이제 좀 섣부른 성급한 그런 추측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2년 이상, 하여튼 법에 2년 이상 그 파견 근로를 하게 되면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네. 그런 근무 형태가 보이고 눈으로 그렇죠, 보이고. 눈으로 보이고, 네. 그게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인정해 준 예. 것 같고요. KTX 여승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하급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구두약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또 패소 판결을 한 걸 보면 역시 우리 대법원이 그 말끝마다 내세우는 정책법원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진 사람,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서민, 약자들의 피와 희생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배만 불리는 네. 그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법원이 아니냐. 과연 이런 정책법원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상희 교수님 나오셔갖고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네. 그러한 대법원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혹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할 일이지 당신들이 뭔데 그런 정책을 부자 힘 있는 사람의 배만 불리는 그런 정책법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불법 파견과 관련한 뭐 대법원 판결은 확정이 됐지만 예. 또 남아 있는 게 형사적으로도 정몽구 회장을 고발한 건이 남아 있다고요. 지금 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불법 거죠. 파견 행위에 대해서 지금 2012년도에 법학교수 35명이 네네. 고발을 했었고요. 네네. 그 전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에서도 역시 고소고발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왔었죠. 이 검찰의 태도 다시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보면은 2003년 4년부터 이제 결국은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됐던 당시에 그 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부가 현대차 불법 파견으로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런 식의 판결이 먼저 이끌어져 왔고 그 다음에 검찰에 다시 고소 고발한 거죠. 지금 있는 그 사건입니다. 네. 검찰이 어떤 결정도 안 내리고 있었던 거죠. 노동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해서 고발한 사건에서 바로 이어서 이제 아니야 무혐의 이렇게 딱 해놓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판결을 통해 가지고 불법 파견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묵히고 있었던 거죠. 네. 검찰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죠. 그러게요. 네.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네. 그 지금 사실 그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박주민 변호사하고 나눈 얘기인데 김영란법 지금 사실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언론인들 또 지랄들 하고 있고 자기네 빼달라고 그러고. 저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공감하는데 한 가지 전제가 더 필요하다. 검찰 개혁하지 않으면 김영란법은 네. 검찰공화국 만들 거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부가 아니 국가의 주요한 부처 중에 하나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조차도 무혐의로 돌려버리고 정말 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강자들 편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김영란법이라는 무기 하나 또 주어지면 그걸 갖고 또 얼마나 장난질을 치겠어요. 저는 언론인들이 빼달라고 얘기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그 측면, 그러니까 검찰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로는 검찰에게 그 정도의 날선 칼을 줬을 때는 검찰은 남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거 100%죠. 우려되는 게 그럼 아마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한겨레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틀린 목소리도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게 조중동이 지랄들을 하더라고요. 겁은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언제 또 사실은 뭐 검찰하고의 그 심적인 가불관계가 있잖아요. 그동안 사실 조중동 보면은 뭐 다 갑이에요. 정권에 대해서만 초기에 잠깐 엎드린 척하다가 정권 말기 가면은 또 다음 차기하고 또 이렇게 딜해가지고 사실 그랬는데 검찰도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 입장에서 의리였는데 김영란법 줘가지고 자기네들 칠 수 있는 무기 주면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그 새누리당의 정미경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던데요. 김영란법 처리하면 검찰공화국 된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김영란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김영란법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 개혁들을 해놓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현대 불법 파견에 있어서 검찰이 장난질 치는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확실한 문민 통제 그리고 검찰이 정말 자기의 소임에 복무할 수 있는 제도와 이런 어떤 문화를 제대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검사의 불법 파견 얘기 살짝 끝에 마무리하고 불법 파견 같은 불법 파견. 야, 마무리하고 안 하고 예술가예요. 넘어갔어요. 이재정 변호사님은 인정. 그 불법 파견에서 검사의 불법 파견으로 이렇게 그거 뭐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네. 얼마나
정말 스마트하신데. 예, 준비들 안 하시나요? 이 정도 멘트 내가 내일 가서 이렇게 방송에서 아니, 써야겠다 이렇게 준비 우리는 안 띄우는데 하시나요? 돌아오는 거는 이런 불평등도 언젠가 그러니까요. 개선이 돼야 돼요.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은 또 근절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 다 돼가지만 꼭 얘기하고 가야 돼요. 이 청와대 편법 파견, 그 검사들이 청와대에 파견되는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문제 있다고 문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황교안 법무장관님께서 대도 안 한 말로 방어를 하셨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이분이 야, 헌법을 연병들 얘기 헌법을 얘기하시네요. 야, 참 이거 이런 어떤 좀 보수적인 법률가들이 맨날 하는 말이 기본권이 다가 아니다. 헌법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회 시위도 제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선거상 의사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게 편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안 쪽에 계신 분들은 국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창한 얘기들을 가지고 기본권들을 마구마구 제한하시려고 하잖아요. 게다가 이분이 그냥 이제 법리적 측면에서 자기의 논리다 하면 또 그 궤변이지만 또 인정. 근데 이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도 방어를 하십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 제한이었지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다라는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방어도 하셨어요. 청와대는 외부기관이 아닌가 보죠. 예, 그 내분가? 내분가?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갖고 있는 이 인식이? 검찰과 청와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아, 거죠. 청와대는 내부기관이다. 내부야. 아, 아니면 청와대 내부에 검찰과 법무부가 있어. 아, 그러네요. 네. 예. 참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논리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언급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들 황당한 주장이라고 황당히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 황교안 개인의 그 좀 퍼스널리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황교안은 박근혜가 꼽은 뭔가 자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네. 황교안이 이 법무장관 됐을 때 차관으로 온 사람이 이제 김학이었잖아요. 네. 원래 김학이를 검찰총장에 꽂아 넣으려고 그랬는데 MB 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최동욱 총장이었고 네. 그 최동욱 총장은 역시나 그 의구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국정원 그 수사했다가 날아가서 지금 참 유배 생활 비슷하게 하고 계신데 참 안타깝고 저는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의를 표하고요. 그 용기에 어쨌건 그래서 검찰총장에 꽂아려고 했던 김학의를 다음 차기로 보려고 황교안도 견제시킬 겸 해서 법무차관으로 보냈다가 성접 때 그게 꼬발려지는 바람에 날아갔던 거죠. 근데 황교안 장관보다 김학의 차관이 그 사법시험 기수하고 연수원 기수 한 기수 위여가지고 맞아요. 사실 네. 그때 논란이 좀 있었죠. 김학의 차관 갔을 때 그럼 법무부 장관 그 바보 만드는 거냐. 법무부 장관 위성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상 법무부를 예. 김학의에 의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출발했던 이 황교안 장관이 지금에 와서는 보석의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니 정말 이 정권의 해결사 역할 다 했지 않습니까? 남재준하고 황교안하고 해가지고 그 재작년에 내란음모 사건 일으켰죠. 정당 해산해갖고 깔끔하게 정점식 우리 이번에 어디 가셨던데 정점식 공안부장으로 오셨죠. 네. 참 영전 축하드리고요. 네네. 어쨌든 공안부에 계세요? 공안부로 가셨죠라고 표현 안 하시고 공안부로 오셨죠. 네. 웰컴. 제가 그랬나요? 네. 계속하세요. 안과 밖을 좀 구분하세요. 안과 밖을 구분하세요. 내분가 내가? 예. 그래서 그랬던 양반이 이제 이번에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랐는데 그러나 비서실장은 이병기 국정원에게 돌아갔군요. 네. 아이, 쌤통이다. 뭐야 다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이쪽을 막 골고루 막 가려가면서 여튼 그것밖에 없나 봐요 인재풀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경제통을 시키지 않겠냐. 김기춘이 이제 공안통이었고 검사 출신이니까 좀 경제계 인사로 해서 국민들한테 경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좀 주고 또 그동안의 소통 문제도 그랬으니 공안이라든지 검찰 쪽에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켜가지고 좀 수평적인 소통도 하겠다는 의지를 좀 인사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겠냐라는 기대 겸 주문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쏟아졌다고요. 네. 근데 에이, 지조 있으시고. 나도 일관성이 있으시고 예. 원칙이 살아 숨쉬는 분이시고요. 정말
다만 어쩌죠 우리 황교안 물 먹어가지고 황교안 사실 불쌍한-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차기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거론됐었죠. 워낙 잘했거든요. 이렇게 했죠. 국민을 위해서 잘한 게 아니라 워낙 그분을 위해서 잘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 고려가 될 이번에 것이다. 보면 네. 황교안 장관의 이번 드립은 사실은 나를 비서실장에 뽑아주세요 하는 드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장관도 자기도 최소한 그 양반이 법률적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졌을 때 그분이 법무부의 그 검사로 일하고 있었을 때 이게 국민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청와대 파견 못하게 한다. 그래서 국민회의 때 만들어졌나요? 국민의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왜 만들고 했는지 충분히 알만한 분이 이런 막대먹은 논리까지 동원하고 박근혜 공약까지 이렇게 디펜스 해가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각각 뽑아주시면 견마지로를 다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사장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장어. 반갑다.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다 하겠다. 견마, 지로, 지로. 예? 궁궐 쇄신. 아니 다 하겠다 했는데 엿먹은 거죠. 예. 시끄럽다. 저는 맞아 공안 수사에서 조작 사건이나 더 일으켜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저는 그 황교안 법무장관 그 통합진보당 마지막 저희 마지막 변론기 때 생각이 나요. 그 뽀얗게 화장하시고 오셨잖아요. 입술 빨갛게. 맞아요. 예. 그 자기가 퍼포먼스를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변론을 하러 오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퍼포먼스를 위해서 오시면서 이제 화장 뽀얗게 하셨는데 좀 많이 떴어요. 자기 피부색보다 조금 한 단계 밝은 거 쓰셔가지고. 근데 카메라엔 잘 이런 걸 보시는구나.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들끼리 막 그랬어요. 한 톤만 낮추지. 21호를 썼으면 좋았을 거야. 우리 여자 변호사들끼리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그분 이제 그렇게 한 말씀 하시고 나머지 분들 이제 우리 변호인들 이제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들이 변호하는 동안 최후 변론을 하는 동안 나머지 저쪽 검사들은 조금 졸고 있었어요. 근데 황교안만큼은 그 작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정말 적과 내가 전선에 싸우고 있다라는 의지를 막 계속 피력하면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확신은 뭘까 하는 생각이 저는 그때 계속 들었었어요. 그거죠. 그분이 보시는 거니까. 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견마지로 분골쇄신하고 있나이다. 저를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이승만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임모식인가 하는 장관이 이승만이 방귀를 뀌니까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부의 역사가 사실 장관까지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보도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황교안의 막말이다 또는 개념은 무개념 말이다가 아니라 이강철 변호사님 철저히 계산된 특정 개념으로 충만한 그렇죠. 발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망가뜨려 가면서라도 그분의 님의 마음속에 자기를 꽂아넣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여기서 나올 맥락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말의 문헌의 의미를 깨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란 말을 여기다 꽂아넣는다는 게 내부 외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공약을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더군다나 독실한 기독교 장로라는데 교회를 다니신 분이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맥락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그리고 아까 저기 법정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후 의견 진술의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마음속에 님께서 나를 보신다. 각하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망가져서라도 각하를 보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또 이강철 변호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게 있었는데 최근에 늦게 오셨잖아요. 저희가 원래 전문 만나기로 방송인께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전문 방송인은 근데 생방송에는 늦지 않습니다. 이게 있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삐라라고 하죠. 네, 전단지. 네네.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세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부산 쪽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뭐 각종 처벌 법규들을 막 거의 개발하다시피 해가지고 강경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된다는 입장을 냈고, 네. 근데 그 무렵에 세월호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 막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얘기도 안 했었고, 지금 경찰 이 수사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많이 망가진 거 알고 있죠.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 망가져 왔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은 그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님의 시선을 굉장히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 보면은 거죠. 모든 국가기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로서 선출되어진 대의기관의 최고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고 그 정통성에 걸맞게끔 우리가 존중하는 건 맞는데 보면은 다 거기만 쳐다봐요.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심기는 털끝만큼 또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음.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그래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네가 감히 이러면 최동욱처럼 인생 그렇죠. 끝장 나는 거예요. 예. 그분도 혹시 간통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이런 식으로 인생이 끝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삶을 돌이켜봐 갖고 이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권력자한테 대드는 짓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냐?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소련에 우화가 하나 있는데 극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연극을 재밌게 보다가 침이 좀 튀었대요. 막 웃고 떠들다 보니까. 근데 앞에 대머리까지는 저도 좀 대머리를 폄하하는 게 저도 머릿속에 없어요. 어떤 분에게 이마에 머리에 대머리에 그 침이 튀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침을 그 튀기게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앞에 있던 사람이 간부였어요. 공산당. 신경 엄청나게 쓰는 거죠. 언젠가 저 사람이 날 찾아와가지고 뭔가 뭐 불이익을 가할 거다. 이걸 계속 걱정하다가 빼빼 말라서 죽었다는 그런 소련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우아한데 우아해요? 실화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소련 내에서 막 돌았었대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대통령 심기 상하게 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눈치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권위부터 시작해서 아까 황교안의 개념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예.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예, 오늘도 꽉 채웠습니다. 꽉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간통에 좀 시간을 많이 하는 근데 워낙 큰 이슈죠. 큰 이슈죠. 예, 뭐 저희가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렇죠. 용기 부족으로 못 아니, 근데 하셨잖아요. 혹시 그거 아닌가 마지막에 하나 뭐요? 우리 그 콘돔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창조경제 차원에서 헌재가 고려하신 것도 같네요. 주가 오른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예. 오늘 헌재 여기까지 할까요? 재판관들이 콘돔사 주식을 미리 사두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한번 확인해 볼 일인데요. 예, 오늘 방송 이런 식으로 진짜 흐지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건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